이항석의 영화로 읽는 우리 사회. 그림책 출판사 베어캣. 영화 골든 슬럼버, 희생제의에 대항하는 연대의 복원. 영화 연출자들은 많은 경우 도입 부분부터 메시지를 함축해 표현한다. 이에 우리는 그래서 본론이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독촉하기 십상이다. 또 결말 부분의 반전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그 반전에 대한 힌트도 영화 도입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영화 제작자들이 프롤로그나 인트로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화 골든 슬럼버의 경우도 도입부에 설정된 어느 날 찾아온 옛 친구와의 조우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연대의 복원을 암시한다. 극중 젊은 시절 밴드를 같이 하면서 공기처럼 자유를 느꼈던 옛 친구들이 극단적 상황에서의 재해를 통해 우정으로 상징되는 연대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희생제의에 대항하는 연대의 복원이라는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실 그 구조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에도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영화 결말부에 가선 힘이 빠져버려 아쉽다. 그럼에도 어떤 영화는 플롯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데 골든 슬럼버도 그런 요소가 보인다. 배우 윤계상이 연기한 정보 당국 요원 무열은 주인공인 친구 건우를 찾아온다. 그 만남에는 가공할 음모가 숨어있다. 당국의 명령에 따라 무열은 친구 건우를 이용해 비주류임에도 정당 내 경선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한다. 정보당국의 계획대로라면 건우는 유력 대선 후보를 폭탄으로 살해하고 나서 자폭하는 테러리스트가 돼야 한다. 건우는 자신의 행동이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다. 이때 무열의 마음은 흔들린다. 완전 범죄를 위해 친구를 테러 대상과 함께 폭사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건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던 무열은 다시 건우에게 도망쳐 살아날 것을 주문하고 자신이 그의 죽음을 대신한다. 조직의 논리와 강령을 냉철히 수행해야 하는 무열의 이 같은 행동은 정보당국으로 대변되는 체제의 차원에선 심각한 오류다. 그 오류로부터 파생돼 도망자가 된 건우는 즉시 포획돼야 할 대상이다. 고도로 조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당국은 체제를 유지시켜야 하는 당위로서 건우라는 오류를 포획 제거하기 위해 도시라는 엄청난 물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급기야 건우의 선한 이미지에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씌우는 반전의 이미지를 통해 강하게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지배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본래의 숨은 기획은 체제 자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된다. 이는 희생제의를 통해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는 지배자들의 가공할 만한 폭력과 원심력으로 흩어져 있다가 생존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소시민들의 느슨한 연대로서 복원된 네트워크 간의 전쟁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구조는 르네 지라르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한 문의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르네는 전통적인 소설 장르에 나타나는 폭력과 희생제의라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연구를 통해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일종의 권력과 같은 욕망 체계 하에 나와 타자라는 대립관계는 삼각형의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에서는 비교 우위의 권력을 점유한 내가 대상으로서 타자를 완전히 괴멸하지 않은 채 적당히 유지시킨다. 쉽게 말하면 노예의 주인이라는 근본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선택된 희생제의에 잔혹한 폭력을 가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열의 구조에서 열등한 타자를 말살할 경우 비교 우위를 통해 구성된 체제는 체제 자체를 유지할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 즉 억압할 대상이 사라져버려 주인과 노예의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으로서 노예라는 타자를 지속시키고 온전히 포획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이들 중 일부를 제물로 삼아 살인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영화 골든 슬럼버 역시 이 플롯 구조를 따르고 있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겠으나 그럼에도 플롯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에서 훌륭한 스토리텔링의 원형이 된다. 영화의 중반부 역시 이러한 구조의 변주다. 정보 당국 요원인 무열 이외의 주인공 건우의 친구들은 건우와 연대한다. 젊은 날 비틀스를 같이 연주하던 밴드의 멤버였으며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이들은 지배자들이 기획한 희생제의에 대항하기 위한 분열된 연대의 복원에 동참한다. 이를 통해 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인 옛 연인도 친구인 가난한 전파상 주인도 변변치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더 이상 분열된 세포가 아니라 연대의 고리가 돼 생존함으로써 저항 담론을 성공적으로 실천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고 오해와 오해 속에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결속된 이들의 연대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결말은 판타지지만 그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이는 상업영화의 장르적 리얼리즘에 호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업영화임을 간과한 과잉 기대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주인공 건우의 직업이 택배기사인 설정 역시 이해 가능하다. 이 영화의 특성상 주인공은 도사라는 네트워크의 회로를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지배자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망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일견 뜬금없이 보이는 하수도간 씬도 의미가 성립되기는 마찬가지다. 공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우의 동선은 광화문대로에서 골목길로 다시 하수도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체제의 깊숙한 곳으로 이동한다. 지배자들의 도시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회로는 매우 치밀하고 촘촘하게 구성되기에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감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오히려 그 회로를 직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수구라는 시스템의 깊숙한 곳에서 무차별하게 방류되는 배수의 흐름은 추격자들 또한 거스를 수 없다. 회로의 흐름을 간파한 버그로서의 경험은 주인공 건우만이 그 물살의 거친 파도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는 저항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의 캐릭터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설정이다. 이처럼 영화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담론은 직시라는 대항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희생제의를 통해 구축된 지배자의 폭력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저항의 실천 방안으로서 연대라는 대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많은 씬에서 과잉되거나 비약된 부분으로 인해 스토리텔링의 나실과 시실이 촘촘하지 못하고 성기다는 인상은 피할 수 없다. 2018년 3월 8일 아시아투데이 기고